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다. 형제니까 당연히 통할 거라 생각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서로 더 의지하게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허탈함이 밀려온다. 밥상 앞에서 형은 자기 자식 자랑만 늘어놓고 동생은 눈치 없이 반찬만 싸들고 먼저 일어선다. 제사 끝나고 뒷정리는 늘 당신 몫이다. 형제들은 수고해라는 말도 없이 차에 오른다.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사귀는 말이 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하겠다. 안 보면 그리운데 보면 화가 난다. 이 마음이 당신만의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게 하소연하다 부부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무거울 줄 몰랐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제들과 떨어져 18년을 보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오히려 각자의 삶을 완성하는 법을 깨달았다. 오늘 형제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부모 요양과 상속의 후유증.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가장 흔한 계기가 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그리고 돌아가신 후다. 살아생전에는 누가 더 자주 병원에 갔는지,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이 두 가지가 형제의 속을 썩인다. 대놓고 싸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절에 모이면 말끝마다 가시가 돋는다. 그때 내가 병원비 더 냈는데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 듣는 사람은 괜히 얼굴이 화끈거린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물 앞에서 무너지는 형제의 정을 그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형제를 떠올려보라. 장례식장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나란히 섰던 그 사람. 부모님 영정 앞에서 같이 울었던 그 사람.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나니 뭔가 달라졌다. 전화통화가 뜸해지고 명절에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 형은 편하게 살았잖아. 난 3년 동안 병원 다녔어.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이 있지 않은가. 혹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엄마 살아계실 때 오빠가 뭘 했어? 명절에 얼굴이나 비췄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형제는 끝난다. 누가 더 고생했는지 따지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박 여사다. 세 남매 중 마지로 친정어머니를 3년 동안 모셨다. 병원 갈 때마다 손잡고 다녔고 밤새 기저귀를 갈았다. 남동생은 사업한다고 바빠서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는데 남동생이 조금 더 가져가게 됐다. 어머니 생전에 사업 자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박 여사가 억울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박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모신 건 내 복이야. 그 시간이 내 효도였어.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엄마가 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남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내가 사업하느라 힘들었지. 대신 제사는 내가 정성껏 지내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마음의 빚을 느낀 남동생이 오히려 누나를 더 챙기기 시작했다. 명절마다 용돈을 건네고 아플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왔다. 박 여사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길을 걸었다. 70살 김씨 이야기다. 형이 부모님 땅을 정리하면서 자기 몫보다 조금 더 가져갔다. 10년 전 일이다. 김씨는 그 일을 잊지 못한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낸다. 그때 땅 판 돈, 형 혼자 꿀꺽하고 나한테는 쥐꼬리만큼 줬어. 처음에는 친구들도 맞장구 쳐줬다. 하지만 10년째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다들 피하기 시작했다. 형은 진작에 연락을 끊었다. 명절 모임도 사라졌다. 김씨만 홀로 억울함에 갇혀 살고 있다. 속은 썩어가고
밤잠을 설친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경제적으로 쪼들렸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 애썼다. 직접 농사를 짓고 책을 팔아 생계를 이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재물로 엮이는 순간 형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된다는 것. 가난하더라도 스스로 서는 것이 형제의 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때 내가 더 고생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둘째, 부모님 병원비 정산 내역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그 계산은 당신만 병들게 한다. 셋째, 형제와 금전 거래를 하지 마라. 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이라 생각하라. 돌려받으려 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넷째, 유산 문제로 억울한 마음이 들면 종이에 써서 태워라. 말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다섯째, 부모님 모신 시간을 투자가 아닌 효도로 기억하라. 보상을 바라면 그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진다. 이런 작은 마음의 전환이 형제의 인연을 지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양보하면 형제요, 다투면 원수라. 지금까지 부모님 요양과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생활 수준의 격차와 비교. 형제끼리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지방 소도시에 산다. 누구는 손주를 외국 유치원에 보내고 누구는 손주 용돈 주기도 빠듯하다. 어릴 때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잤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니 삶의 격차가 눈에 보인다. 명절에 모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유럽 여행 보내준다네. 아참, 너네 애들은 취직했니? 이 한마디에 속이 뒤집어진다. 축하해줘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집에 돌아오면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진다. 배우자한테 괜히 짜증을 낸다. 정약용은 벼슬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줄을 섰던 이들이 유배를 가니 연락조차 끊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환경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잘 사는 형제 집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든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 우리 집에는 없는 것들이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동생이 오면 불편하다. 뭘 해줘야 할 것 같고 안 해주면 야박하게 느껴질까봐 신경 쓰인다. 잘 사는 쪽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쪽은 못 사는 대로 불편하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만남이 어색해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최 씨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다. 형님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며 넓은 아파트에 산다. 예전에는 형님 댁 모임에 자주 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형님 댁 거실은 우리 집 전체보다 넓었다. 형수님이 내오는 과일은 백화점에서 산 것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늘 한숨이 나왔다. 최 씨는 결심했다. 모임 횟수를 줄이기로. 그리고 형님께 솔직하게 말했다. 형님, 저는 요즘 산에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번 모임은 빠지겠습니다. 형님네는 즐겁게 보내세요. 형님은 처음에 서운해했다. 하지만 최 씨는 자기 생활에 집중했다. 주말마다 동네 뒷산에 올랐다. 경로당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자격지심을 느낄 상황을 스스로 줄인 것이다. 형님도 이제는 최 씨의 생활을 존중한다. 명절에 가끔 만나 밥 한 끼 먹고 헤어진다. 그게 딱 좋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3 이씨 이야기다.
동생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차를 몰고 다닌다. 이 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동생이 밥을 사면 얻어먹으면서도 입에서는 비아냥이 나왔다. 돈 많으면 뭐하냐? 형한테는 인색하면서 그 돈 싸질머지고 저승 갈 거냐? 동생은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 지쳤다. 결국 동생이 연락을 끊었다. 이 씨는 주변에 동생이 돈 벌더니 변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하지만 변한 건 누구인가?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갔다. 환경은 달랐다. 흑산도는 더 척박했고 강진은 그나마 나았다. 하지만 두 형제는 서로의 처지를 비교하며 다투지 않았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썼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학문을 완성했다. 서로의 환경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세계를 존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잘 사는 형제가 자랑을 늘어놓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하고 화제를 돌려라. 같이 기뻐해 줄 필요 없다. 속 썩일 필요도 없다. 둘째, 형제 집에 다녀오면 자격지심이 드는가? 그렇다면 만남 횟수를 반으로 줄여라.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형제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지 마라.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원망하게 된다. 넷째, 비교가 시작되면 내 생활에 집중하라. 경로당 친구, 동네 산책, 작은 취미. 내 일상이 단단해지면 남의 삶이 눈에 안 들어온다. 다섯째, 격차가 크면 명절에만 짧게 만나라. 그게 서로를 위한 배려다. 형제라고 똑같이 살 수는 없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내 밥그릇의 맛을 음미하라. 부모님 문제, 생활 격차 문제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시선. 당신은 형제의 무례함에 익숙하다.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며 넘어간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르다. 냉정하게 본다. 그리고 참지 않는다. 당신 형은 올 때마다 왜 빈손이야? 시누이는 갈 때마다 반찬 싸달라고 하더라. 처남이 돈 빌려간 지 1년인데 아직도 안 갚네. 이 말 한마디에 부부싸움이 시작된다. 당신은 형제 편을 들고 싶다. 하지만 배우자 말도 틀린 게 아니다. 사이에 끼어서 속만 썩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다. 아내가 보내준 낡은 치마로 매조도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에게 가족의 중심은 언제나 아내와 자식이었다. 형제가 아니었다. 당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떠올려 보라.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다녀온 날밤. 배우자가 한숨을 쉰다. 당신 동생은 왜 인사성이 없어? 형님은 왜 맨날 우리한테만 심부름 시켜?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냥 넘어가. 원래 그래. 이 말이 배우자의 속을 더 뒤집는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형제 감싸다가 배우자와 멀어진다. 노년의 배우자와 등 돌리면 누가 손해인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 정할아버지다. 누나가 셋 있다. 명절 때마다 누나들이 모인다. 문제는 누나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다. 옳게 물 좀 떠와. 옳게 과일 좀 깎아. 아내는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심부름꾼 취급을 받았다. 정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 그런데 어느 명절 아내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봤다. 그날 정할아버지는 누나들에게 정색하며 말했다. 누님, 물은 셀프입니다. 우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저 안 옵니다. 누나들은 당황했다. 동생이 처음으로 아내 편을 든 것이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후로 달라졌다. 아내는 남편을 더 신뢰하게 됐다. 누나들도 올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다.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가 됐다. 그게 딱 좋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69강씨 이야기다. 아내가 시댁 형제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 강 씨는 불같이 화를 냈다.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을 욕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았다. 밥은 차려주지만 대화가 없어졌다.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됐다. 아내는 조론하자고 말했다. 강 씨는 그제야 후회했다. 형제들을 지키려다 배우자를 잃은 것이다. 형제들은 명절에만 잠깐 보지만 배우자는 매일 밤 같은 이불을 덮는 사람이다. 누가 더 중요한가? 정약용이 유배 18년 동안 가장 그리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형제가 아니었다. 아내였다. 멀리서 보내온 편지 한 장에 눈물을 흘렸고 낡은 치마 한 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늙어서 내 곁을 지키는 건 형제가 아니라 배우자라는 것. 의리를 지킬 곳은 형제가 아니라 배우자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배우자가 형제 이야기를 꺼내면 일단 들어라. 당신 힘들었겠네 라고 맞장구 쳐라. 이 한마디가 부부싸움을 막는다. 둘째, 형제 앞에서 배우자를 낮추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뭘 알겠어요 라는 말은 금물이다. 배우자의 자존심을 지켜줘라. 셋째, 형제 모임보다 부부 여행을 우선순위에 두라. 1년에 한 번이라도 둘이 다녀와라. 형제는 못 봐도 되지만 배우자는 매일 봐야 한다. 넷째, 배우자가 형제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당신이 직접 나서라. 배우자 대신 말해주는 것이 진짜 편드는 것이다. 다섯째, 형제와 배우자 사이에서 고민되면 배우자를 택하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이불은 피보다 따뜻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천리박 형제보다 이불 속 배우자가 내 생명이다. 여기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돈 문제, 격차 문제, 배우자 문제. 하지만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네 번째, 서로 다른 가치관과 훈수.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생각은 다르다. 정치 성향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자식 교육관이 다르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진다. 그러다 충돌한다. 명절에 모이면 시작된다. 뉴스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 이야기로 번진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밥상 분위기가 싸해진다. 결국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야, 너 아직도 그 당 지지하냐?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형은 뉴스를 똑바로 봐. 누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대화가 오간 적 있지 않은가? 아니면 종교 문제도 있다. 교회 좀 나가. 지옥 가려고 그래? 절에 다녀. 마음 편안해지고 얼마나 좋아. 형제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설교로 느낀다. 만나면 잔소리, 헤어지면 후련함. 이게 무슨 형제인가?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 문제로 풍비박산이 났다. 형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고 정약용은 유배를 갔다. 같은 형제였지만 가는 길이 달랐다. 하지만 정약용은 형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다. 형도 동생의 선택을 탓하지 않았다. 각자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신의 형제를 떠올려 보라. 만날 때마다 당신의 생활 방식에 한마디씩 한다. 건강식품을 권하고 식습관을 지적하고 운동을 안 한다고 잔소리한다.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난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서두가 가장 듣기 싫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 윤씨다. 전직 교사 출신이다. 언니가 만날 때마다 건강에 대해 지적했다. 너 아직도 커피 마셔? 몸에 안 좋아. 왜 이렇게 살쪘어? 운동 좀 해. 이 영양제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윤 씨는 처음에 일일이 대응했다. 나는 괜찮아. 커피 안 마시면 못 살아. 하지만 말대꾸할수록 언니의 잔소리는 길어졌다. 윤 씨는 방법을 바꿨다. 논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언니 말이 맞네. 참, 이번에 조카 손주 나왔다며? 사진 좀 보여줘. 언니의 말에 맞아라고 하고 바로 화제를 돌렸다. 언니는 손주 자랑에 빠져들었다. 잔소리는 거기서 끝났다. 윤 씨는 감정 소모 없이 밥만 먹고 헤어졌다. 깊은 대화는 포기했다. 하지만 관계는 유지됐다. 가끔 만나 밥 먹는 사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싸웠다. 70살 조 씨 이야기다. 형과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달랐다. 명절마다 뉴스 이야기가 나오면 논쟁이 붙었다. 형이 뭘 알아? 뉴스 좀 제대로 봐. 야,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밥상이 엎어졌다. 형수와 재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는 안 본다며 등을 돌렸다. 그게 5년 전이다. 부모님 제사에도 따로 온다. 가족 단톡방도 나갔다. 조 씨는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건 뭔가. 혈압만 올랐다. 정약용과 형 정약종. 한 사람은 순교를 택했고 한 사람은 학문을 택했다. 믿음이 달랐고 가는 길이 달랐다. 하지만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형제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는 순간 형제는 끝난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와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화장실에 다녀와라. 물리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는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귀를 닫는다. 셋째, 형제의 인생에 훈수 두지 마라. 훈수는 바둑 둘 때만 하는 것이다. 60 넘은 사람은 안 바뀐다. 넷째, 잔소리가 시작되면 맞아라고 하고 화제를 돌려라. 논쟁은 감정만 소모한다. 다섯째,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만남 횟수를 줄여라. 1년에 2번 웃으며 밥 먹는 것이 매달 싸우는 것보다 낫다. 조언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충고는 입에서 나올 때 꿀이지만 귀에 들어가면 독이 된다. 돈 문제, 격차 문제, 배우자 문제, 가치관 문제까지 이야기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5번째, 과도한 의존과 부담.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 말이 참 좋게 들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만 계속 돕는다. 한쪽은 계속 손을 벌린다. 그러다 지친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그래도 거절하기 쉽다. 문제는 자잘한 부탁이다. 김장 좀 도와달라. 이사 좀 도와달라. 애 좀 봐달라. 한 번은 괜찮다. 하지만 매번 당신만 불려다닌다면 어떨까? 거절하면 매정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끙끙 앓으며 들어준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억울하다. 형제가 점점 싫어진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독립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당신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언니, 이번에 이사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500만 원만 좀 빌려줘. 금방 갚을게. 금방 갚는다고 했다. 1년이 지났다. 갚는다는 말은 없다. 물어보기도 못하다.
속으로만 사귄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다. 명절 때마다 당신이 음식을 준비한다. 형제들은 와서 먹고 반찬 싸들고 간다.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없다. 설거지는 당신 몫이다. 김장할 때 와서 도와줘. 혼자 못하겠어. 동생의 부탁에 가서 이틀을 일했다. 정작 당신이 김장할 때 동생은 허리가 아파서라며 안 왔다. 이게 형제인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4살 씨다.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3천만 원이었다. 한 씨는 고민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었다. 빌려주면 편할 것 같지만 만약 못 받으면 노후가 흔들린다. 결국 한 씨는 선을 그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라 손 뗄 수가 없어. 대신 밥 한 끼는 언제든 내가 살게. 동생은 섭섭해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한 씨의 노후는 안전해졌다. 1년이 지나니 동생도 이해했다. 지금은 가끔 만나 밥 먹는 사이가 됐다. 한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빌려줬으면 지금쯤 원수가 됐을 거야. 안 빌려줘서 형제가 남은 거야.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5살 오 씨 이야기다. 조카가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삼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오 씨는 거절하지 못했다. 형의 아들이었다. 피부치인데 어떻게 안 돕나. 보증을 섰다. 3년 후 조카의 사업이 망했다. 빚이 오 씨에게 넘어왔다. 평생 모은 집을 팔아야 했다. 오 씨는 지금 월세방에 산다. 조카는 연락이 없다. 형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오 씨는 밤마다 후회한다.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형제를 도우려다 내 노후를 잃은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쪼들렸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직접 농사짓고 책을 써서 생계를 이었다.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이 있다. 남에게 기대는 순간 자존심도 잃고 관계도 잃는다. 냉정함이 곧 자비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우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돈 거래 요청을 받으면 배우자한테 물어봐야 해라고 말하라. 시간을 벌 수 있다. 대부분 다시 연락 안 한다. 둘째, 나도 요즘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살아라.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 여유 있어 보이면 계속 손 벌린다. 셋째, 노동력 착취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해라고 거절하라. 김장, 이사, 육아 도우미 노릇을 매번 할 필요 없다. 넷째, 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 돌려받을 생각이면 아예 빌려주지 마라. 다섯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보증만큼은 안 된다. 그게 형제를 지키는 길이다. 서로 기대지 않아야 오래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기대려는 마음을 버려야 비로소 형제가 보인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 문제, 생활 격차, 배우자의 시선, 가치관 충돌, 과도한 의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6번째, 관계의 재정립. 뜨거운 형제애를 꿈꾸지 마라. 어릴 때처럼 다시 친해지겠다는 환상을 버려라. 그건 이미 지나간 시절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시원한 거리두기다. 가끔 안부 묻고 1년에 한두 번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 물처럼 흐르게 두라.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100세 시대의 형제관계다. 정약용과 형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 멀리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각자의 학문을 완성했다.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형제였다. 느슨한 연대. 그것이 그들이 찾은 답이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된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건 실패가 아니다. 각자의 삶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정리하겠다. 오늘 6가지를 이야기했다. 첫째, 부모님 요양과 상속 문제로 다투지 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형제는 끝난다. 둘째, 생활 수준이 다르면 만남을 줄여라. 비교는 독이다. 셋째, 배우자를 형제보다 우선해 두라. 늙어서 곁을 지키는 건 형제가 아니다. 넷째, 가치관이 다르면 논쟁하지 마라. 60 넘으면 사람은 안 바뀐다. 다섯째, 과도한 의존을 끊어라.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우애다. 여섯째,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라. 가끔 만나 밥 한 끼 먹는 사이면 충분하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형제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참 애썼다. 장남이라서, 맏이라서, 막내라서 형제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참아왔다. 명절마다 마음 졸이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아라. 의무감의 옷을 벗어라.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형제와 멀어졌다고 죄책감 느끼지 마라. 그건 불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다. 각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성장통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형제들과 떨어져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의 정은 거리로 재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